네, 우리는 4차 시에서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금융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금융시장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뉘어진다는 걸 만기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살펴봤고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금융중개기관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제가 앞서서 금융중개기관은 금융시장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간접금융이라는 건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규모의 경제 일으킬 수 있고 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학교 앞에서 그 원룸을 하나 찾아서 제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부동산 중개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근처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저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반면에, 그 건물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일일이 연락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그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금융을 통해서 아까 그런 비효율성 또는 비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금융 중개기관은 그 계약하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금기관이나 계약형 저축기관 또는 투자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중개기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그 정도로 제가 가름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인 우리가 증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증권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법적 증서를 우리는 다 증권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는 주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부채증권이라는 게 있죠. 부채증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단기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그 화폐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언급을 했었던 기업어음 CP라든지 양도성 예금증서인 CD, 또는 우리 무역거래에서 이야기하는 신용장 같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채권도 있는데요. 채권도 여러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냐,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 그 특수한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공채가 있고요. 또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이 부채증권에 속하고요. 우리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식은 우리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주라는 게 있고요. 보통주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라고 하는 건 이 중에서 의결권이 빠진 그런 형태를 우선주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고요. 삼성전자 우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우라고 된 건 이 우선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우선주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도 배당을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의결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 가격이 저렴한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그 가격 차이는 의결권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이 증권이 바로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도 이건 많이 있는 건데,
그 채권 쪽에서 우리 한번 다시 배울 겁니다. 주식과 증권의 중간적인 그런 두 개의 성격 모두 다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채권들도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우리 CB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몇 해 전에 이 전환사채 관련된 그런 열풍이 불기도 했었는데요. 이 전환사채는 채권인데요.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으로서의 가치를 좀 누리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제가 이걸 만약에 주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 있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6장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런 채권이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은 채권인데요. 신주,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됐을 때 그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물량만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그런 정해진 수량과 금액은 보통 어떨까요? 보통은 낮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만약에 그 10,000원에 100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BW에 제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주가가 10,000원보다 미칠 때는 이걸 행사할 메리트 별로 없죠. 하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10,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되면 나중에 신주가 발행될 때 저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20,0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신주를 10,000원에 사서 저는 바로 시장에 팔면은 한 주당 10,000원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 게 바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혼합증권, 메자닌 파이낸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파생증권,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제가 그 1장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우리 저는 여러분이 그 금융 관련된 수업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2학년 때 재무관리는 필수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거고, 3학년 때는 투자론이라는 수업, 4학년 때는 파생상품론이라는 수업, 요 정도는 수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금융상품은 거의 다 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그 초반에 우리 ELS 사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콩 항생지수가 H지수라고 하죠. 그 H지수, 항생지수에 그 파생된 그 H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LS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 금융상품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 홍콩 H지수가 지금 15,000포인트인데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자율의 한 2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한 4%밖에, 3%, 4%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데, 이 ELS에 가입하면 그 조건만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8%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도 그 마음이 동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덧붙이죠. 최근 몇 년간 살펴보면 이 H지수가 절반 이상 빠질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이 한마디 거들기 시작하면 이제 가입을 덜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H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손실을 우리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일단 파생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도 못하고 또 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금융기관으로 여러분이 진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금융이라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파생상품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방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금융시장이 어떤 것, 금융기관은 어떻고 증권은 어떤 거다, 뭐 이런 것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우리 만기의 분류에 따른 그 화폐 시장을 살펴봤었죠. 머니마켓. 머니마켓은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콜, CD, CP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뭐 RP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여유 자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시장에 운용을 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까 제가 CMA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여유 자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100만 원을 제가 1년 동안 쓰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놔둘 자신이 없어요. 이걸 3개월 후에 써야 될지 4개월 후에 써야 될지 그런 일이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예금에 그냥 우리가 그 맡겨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여유 자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이 화폐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 보유에 따른 그런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보통 예금에 그냥 묵혀놓기보다는 그런 CMA 같은데 가입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기업 단위로 옮겨보면 예를 들어 100억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화폐 시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고 유동성 위험도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만기가 짧기 때문이죠. 만기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고요. 위험이 적다 보니까 원금 손실 위험이라든지 또 유동성 위험 같은 것들이 만기가 짧으니까 크지 않아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뭐 높지 않은 금리지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은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6장과 7장에 채권이나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은 이런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2장에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 시장, 분산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됐다라는 건데 여러분 아마 선물, 옵션, 뭐 스왑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어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이나 뭐 대출, 주식, 채권 이런 것보다도 자유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수익이나 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뭐 제가 파생상품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한때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파생상품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된 게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파생상품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아까처럼 뭐 ELS나 뭐 ELW나 DLS나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금융상품으로 잘 설계해서 이런 그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기존의 금융시장과 시너지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이나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 수합은 교환하는 거고요. 선물이나 옵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일자에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을 우리는 선물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계약에 대해서 사거나 파는 그런 권리를 갖거나 아니면 또 팔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단기간에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 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떤 거다. 네, 어떤 모습으로 생겼다.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디테일은 나중에 좀 우리가 채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금융시장의 기능, 아까는 금융시장의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살펴보면 다른 시점으로 현금을 이동시키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원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차용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어설퍼졌는데요. 아래에 보면 이제 그 번역한 원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이동을 시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돈을 1년 후에 쓰고 싶어서 1년 후에 쓰겠다고 제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서랍을 잠궈놨다가 1년 후에 다시 꺼내가지고 그 돈을 쓰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미래 시점으로 제가 돈을 보낸 걸까요? 지금 시점에 살 수 있는 그 100만 원의 물건을 제가 1년 후에 똑같은 100만 원으로는 못 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매력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지금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 구매력이 줄어들지 않고 온전하게 1년 후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100만 원을 예금에 가입하든지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율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더 높은 수익 원한다라고 하면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미래 시점으로 보내는 거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연금에 이걸 투자한다든지, 연금에 투자한다는 건 먼 미래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까처럼 서랍에 넣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온전히 먼 미래로 현금을 다른 시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요.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역으로 마찬가지로 현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행위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지금 대출이라는 행위로 현재 시점으로 돈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 현금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이 생기는 대로 소비해야 할 때보다도 시점을 이동시켰을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을 찾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고 편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맨 아래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은행은 채무자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금융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신용평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맨 아래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금융기관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누군가 잉여자금을 은행을 예를 들면 저축을 했을 때 이걸 대출을 해주고 제대로 시점이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제때 이자와 원금을 원래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만약에 그 돈을 상실하게 되면
예금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행은, 금융기관은 이런 다른 시점으로 현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라는 원래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금융시장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시점으로 현금을 이동시키기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는요, 위험의 이전과 분산 투자입니다. 위험의 이전과 분산 투자는요, 어떤 거냐면 금융시장을 통해서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장에 불이 날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되죠. 제가 이 불이 났을 때, 만약에 실제로 공장에 불이 나면 보험사가 그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뭘 해줄까요? 그럼 위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 폭탄을 보험사에게 넘긴 대신에 저는 매달 보험료를 내겠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폭탄을 넘겨받고 보험료를 이제 받는다고 하지만 보험료는 아주 작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실제로 불이 나면 이제 보험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는요, 그런 계약을 저랑만 계약한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요,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계약이 한 건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률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표본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다 라고 하면 100건에 우리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한 5건 내외, 그 정도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1000건, 10,000건이 되면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지면요, 이제 우리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런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험 계리사들이죠.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위험의 이전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도 행복하고 또 위험을 이전하고 싶은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해피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보험회사 또는 금융시장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이런 위험 이전과 같은 것들을 실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도 해줍니다. 금융시장은. 분산 투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투자론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산 투자는 이점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우리 투자는 늘 두 가지 수익과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감당한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투자를 늘 우리는 하고 싶은데요. 분산 투자를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지수 펀드라고 되어 있죠.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에 맞춰서 제가 투자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우리는 분산 투자를 잘했다라고,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분산 투자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금액이 적으면요, 분산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주식시장, 우리 코스피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데요. 제 자산이 만약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100만 원 가지고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주식은 한 주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온전하게 잘 분산 투자하고 싶으면요.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면 이 100만 원어치 지수 펀드 또는 ETF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100만 원에 맞춰서 비율별로 우리 지수에 투자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 이전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건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렇게 간략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금융시장은 아까 자산 유동화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또 우리는 지불할 때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지금 활용할 수 있죠. 우리는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신용카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지불에 대한 메커니즘은요. 사실 우리는 윗단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요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랫단에서 금융기관들 사이에 벌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그 정도를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금융시장의 기능 지금 우리가 한 4개 정도 살펴봤죠. 우리 현금의 시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 또 위험 이전과 분산 투자, 유동성 공급, 뭐 지불 수단 제공,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가격 정보를 금융시장은 제공해 줍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가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사과 가격을 알고 싶으면 사과를 팔고 있는 시장 가면 알 수 있겠고요. 다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알고 싶으면 이제 시장에 가면 되잖아요.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상품의 가격을 알고 싶으면 이 금융 시장에 가야 되는데 금융 상품을 일반 상품을 파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신문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신문이나 뉴스에서 석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몇 월 인도분이 지금 1배럴당 얼마, 금 1온스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상품 시장이 있는데 그런 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채권 시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자율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돈의 가격이죠. 금리라고 하는 거. 그걸 알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삼성전자의 가치를 지금 적어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사실은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에 가서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당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그 한 주의 가격에다가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그 기업의 가치, 우리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금융시장의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차 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6차 시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